자, 이제 조기 대선에 필승 전략으로 우리 심기진 교수님, 유럽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유럽에 계신 심 교수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사 로켓 배송 띵동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규진입니다. 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있는 마드리드 지금 돌아오셨죠? 네네. 잠깐만요. 제가 소리를 조금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네. 바로 직격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기 대선 필승 전략 심기준의 판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유럽에서 보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소감을 먼저 한번 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제가 한 80% 정도로 봤었는데, 그 20%의 의구심? 막 그런 게 들었던 거는, 전반적인 제도권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제도권 정치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을 두려워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빚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질을 하지 않으셨고,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상극의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이제 법치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에 대중들이 감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 기득권들이 내심 이제 그 대중들은 이제 우파 대중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굉장히 열광하고 탄핵 기각을 외쳤지만 그걸 오히려 더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했을 경우에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자기들에 대한 이제 그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이중적으로 이제 겉으로는 적절하게 이렇게 립서비스식으로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게 시간을 끌었던 것은 그 서부지법 사태라던가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움찔했던 거죠. 진짜 이렇게 탄핵을 딱 했을 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어떤 그 유혈 사태라고 했나 여러분들이 희생되셨고 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그때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5대3으로 그렇게 이제 그 교착됐던 거는 사실 보수 재판관들이 미리부터 탄핵을 인용하는 거는 맞았는데 중간에 여론이 나빠지고 변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론의 지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 무서워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퇴후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 탄핵 반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탄핵 찬성 세력들 있잖아요. 조갑제라든지 정규제, 김진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연끌을 해가지고 갑자기 SBS나 이제 CBS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언론들까지 쭉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이제 탄핵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광장의 열기나 이런 거를 계속 진을 빼는 그런 지연 작전을 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가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심 숨어 있다가 좌파들이 결기를 해서 뭔가 이 좌파 세력이 세가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광장에 힘도 뺀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분들도 많이 이제 보고 하는데 그 확실하게 이제 공천에 대한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나 그래서 이제 정치를 또 할 만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이제 애국심이 있으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싸워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공천을 걱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초선급이라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수뇌부 눈치를 보는 거야. 괜히 윤석열 대통령
지켰다가는 찍힌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하고는 정말 다르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공천을 대중들이, 그 지지자들이 하고,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당이 수뇌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이재명을 뭐 개딸같이 지킨다. 이제 이재명하고 그런 이제 김어준하고 그런 그 롤플레잉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역할 분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식의 정치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거래, 협작.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제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냥 그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또 거기다가 이제 2030이나 뭐 전학길 선생님이라던가 그라운드시라든가 이런 의병장들한테 많이 그 의병장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의병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수뇌부들의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 정치적 협작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대중의 지지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스탠스를 가지지 않을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이제 뭐 칼을 휘두를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중 플레이를 했고 내심 좌파들이 총 결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칼을 못 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칼을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재판관들도 그 사람들 자체가 이제 제도권의 그런 엘리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조중동이라던가 이런 제도권 정치인들의 그런 거 플러스 좌파들까지 이제 응원해 주니까. 굳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35%의 그 강력한 지지, 그거에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던 거죠. 오케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조금 전에 뭐 멀리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탄핵 기각이 80%, 인용 항부 확률은 2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8대 0으로 인용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심 교수님도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제 그 선고가 길어졌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이 태세를 전환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35%라는 정말 뭐 대가리가 깨져도 친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상업적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조중동 절도운동 같은 것도 벌어졌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눈치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법조계의 의견이 또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법조계에서도 네네. 이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여론 지형의 변화, 그리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그 법조계에서의 내부라던가 그리고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쨌든 중진 의원분들이 애국심을 갖고 그렇죠. 나와 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재판관들이 그렇게까지 돌아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탄핵 인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했구나. 그리고 이미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재명의 그 카르텔의 마수가 법조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복형 그런 분들이 뭐 되게 청렴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뭐 김영도 이런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장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영식 재판관이 돌아선 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좀 미스터리는 되게 많긴 한데, 그 어떤 이제 카르텔이 작동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조중동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위협으로 보고 자기들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은 최 변호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보수의 유력한 뭐 정치부 기자라던가 인플루언서들도 상당히 포섭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막 전화로 영업 정치하고 자기 관저에다 불러서 밥 먹이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권순일 대법관 이런 문제도 있었고 50억 클럽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법계 내부에서의 로비가 많이 작동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조한창하고 김복형 그분이 나중에 정영식 재판관 때문에 따라갔다. 그거에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신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마 다른 어떤 데보다 좀 더 신뢰성 있는 소스의 거를 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와 같은 견해는 처음 들을 수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오후에 정말 신뢰할 만한 소스로부터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네. 그 의견이 변경된 경로가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형두를 포섭했고, 김형두가 정형식 식 재판관을 포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단체적으로. 네, 그렇게 되고 우리 정이 다시 조한창을 설득했고, 조한창과 정형식이 최종적으로 김목형을 설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비교적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제가 들은 소스는 사실상 그 조한창 재판관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분 측으로부터 제가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제 최진영 TV에 제가 처음 이 사안을 밝히는데, 문형배가 김형두를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선고하고 끝나고 날 때도 문형배가 김형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나갔던 거, 그것이 그런 경로를 뒷받침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추천하신 그 분이 정말 물론 한 사람 추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천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진짜 속상했던, 그분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속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 교수님, 다들 지금 우리 띵동님들, 최진영 TV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속상해하는 것이, 이재명도 정말 보기 싫지만 이번 탄핵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할 때에,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적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 한동훈과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 한동훈이 공천한 김상욱 이런 사람들을 당에서 제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걸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수 집단이 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체질이 뭐냐면 힘을 다 합쳐야 됩니다, 막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예전에도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너나 나나 다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체질화된 정당인 거죠. 그래서 뭐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용병, 뭐 외부에서 온 사람 전향자죠.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체질을 깨려면 이제 확실한 책임화가 되고 정치 체제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리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고 당을 책임화시켜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총선 때부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되지 못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한동훈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자기 정치에 나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한동훈이 계엄 사태 때 처리한 것이 무슨 자기가 먼저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내란 수계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배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지지층들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지층들의 의사를 반영한 지지층 중심의 정당이 돼야지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고작 뭐랄까요, 한동훈이 지금 4% 받고 있나? 뭐 4% 이 정도 그렇죠. 받는 4%,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이 탄핵을 주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게 이제 좌파들한테 진 거는 둘째 문제고, 좌파한테 진 이유가 왜겠어요? 좌파들한테 문고리를 열어주고 협조한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넘긴 소수의 친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내란 수계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김상욱 같은 사람은 탄핵이 안 되면 뭐 죽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보다 더한 그런 반윤의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 나가야죠. 내보내야죠. 왜 무슨 정치적 실익으로 같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60석이든 70석이든 확실하게 똘똘 뭉쳐야지
실력 행사가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보세요. 이재명은 어쨌든 이재명도 그 민주당 내에서 그 반 이재명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확실한 자기의 몇십 석이 있으니까 6, 70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 따라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렇게 반기를 못 드는 건데 지금 여기는 군기도 없고 기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김상욱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명찰 달고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서 MBC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반적인 국민들은 국민의힘도 윤석열을 손절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제 후배를 만났는데 동생을 만났는데 국민의힘도 다 손절한 거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그 집단의 대표성이 굉장히 왜곡이 되고 있는 현상을 수뇌부가 방치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 실패로 나타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대중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수뇌부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방점을 먼저 둔 거 아닙니까? 국가 생각을 했다라면은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은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하는 수준인 거는 뻔한 수준이었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뭐 계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계엄에 대한 법적인 것을 따지는 거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라. 그래서 탄핵만은 막고 시간을 끌어올고 재정비를 할 그거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타버린 게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참. 정말 좀 열받네요. 쉽게 말하면은. 정말.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무턱대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탄핵 이전에는 어느 정도 희망 회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정치적 요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탄핵이 저는 처음부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죠. 그때는 지지율이 11%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30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의병장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시간을 벌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탄핵만은 막아달라, 시간을 더 끌어야 된다, 이재명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 전선으로 계속 나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약간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그 기득권층들은 끝까지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거죠. 네. 그래요. 제가 한동훈 이렇게 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 똥풀 차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런 탄핵 사태까지 이르렀다.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탄핵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단식해라. 이런 그 얘기가 있을 만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한동훈이란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고 한 뚜껑, 한 가발, 뭐 살모사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결국 그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굉장히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 교수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수뇌부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 당시도 보면 이제 유승민, 사실 그들이 다 공범이었지만 정치적인 어떤 처형을 받았다고 할까? 그거는 뭐 유승민, 김무성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란 존재가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네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싶진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망나니 칼춤을 춘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처단됐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대권을 노리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그런 정치적 생명력이 제거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주 그 한동훈과 김상욱 같은 사람들이 망나니 칼춤을 춰주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아주 예, 아주 손쉽게 윤석열 대통령을 속으로는 이제 그 손절을 하고 겉으로는 립서비스만 해주면서 이제 모든 책임 전가를 이제 한동훈이나 뭐 김상욱한테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한동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 기반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한동훈이나 뭐 김상욱을
뭐라고 할까, 좀 배제시킨다 이런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광분한 지지층들한테 희생양식으로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제 한동훈의 정치적 그거를 생명력을 대거하면서 지지층들의 그 울분을 달래면서 이제 자기들은 계속 그 기존의 권력을, 그 기존의 국민의힘 권력 체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동훈이나 김상욱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이브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비슷한 점이 있긴 있어요. 검사 출신들이 좀 너무 자기만 믿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굉장한 결기를 보였고 자기 희생을 보이는데, 이제 한동훈은 무슨 개헌 막은 거를 이제 자기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해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 같이 그런 사람, 이제 한동훈은 계속 이제 조중동이라든지 뭐 국민의힘 수뇌부한테 말 잘 들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중도 확장성이 좋아요. 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조기 경선이 되면은 결국엔 또 이게 저는 이게 국민의힘 조기 대선이 이제 반 이재명 전선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그 물음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지지층들의 울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한동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계속 시끄러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신윤 후보가 나오더라도 대중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이제 그 신임을 얻으려면 본인이 그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나는 당을 어떤 식으로 체제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행위와 김상욱 행위는 해당 행위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 텐데, 그 아젠다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전선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결국 심 교수님 네. 그 의견은 물론 한뚜껑 뭐 이런 김상욱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국민의힘의 기득권,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지지세를 형성하지 않고, 반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 당을 뛰쳐나가지고 그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바깥에 다 나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8대 0으로 그 패배하게 된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막후에 있으면서 항상 정치적 희생양을 내세우고 자기들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거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은 제2의 유승민이 될 텐데, 유승민보다도 더 저는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유승민도 상당히 그 조중동이나 보수 그쪽에서 되게 좋아했고,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상존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유승민 때문에 뭐 공천 달고 배지받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서 뭐 저는 약간 보면 지금은 그 이슈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간 친윤 성향의 분들이 이제 조기 경선에 상당 부분 뛰어들 텐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그 지지층들이 관심이 있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한동훈이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제 결국에는 그 전선이 그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뇌부가 그거를 확실하게 처단을 못했지 않습니까? 당 내부를 정리하는 거를. 그러면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물음을 먼저 받게 될 것이고, 조기 대선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그 국민의힘 내부의 헤지모니 싸움과 뭐 약간 그 전당대회적 성격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선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당권이나 이런 거를 노리고 나오시는 걸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요. 뭐 사실 한동훈을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김혜숙님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기 대선이 사실상 그 현실화되어 있고, 오늘 이제 59일, 내일이면 58일이 되는데, 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또 지난번 신 교수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도 참 적지 않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 그리고 지금 현재 전후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 조기 대선 필승 전략 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그 국민의힘이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당내, 당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가요? 저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않으면 대선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35%가 했잖아요. 네네. 갤럽 기준으로도. 네네. 네, 그러니까 그 35% 사람들이 지금 여기 댓글에도 말씀하시는데, 뭐 한동훈 얘기 나오는 것도 싫다고 하는데 경선에 떡하니 한동훈이 나온다? 그럼 그 경선이 흥행이 될까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그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사법적인 공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인 기반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그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라는 전선에 본인이 힘을 되게 발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수뇌부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끝났으니까 이제 손절을 치자. 그런 사람들이 당내에 다수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특히 자기들의 정치 생명이나 그런 거를 공천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은 지금 큰 배는 난파됐더라도 구명보트가 됐든 조각 난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각자 도생의 그 방편으로다가 여러 이제 후보군들한테 줄을 쓰거나 이렇게 세력 형성을 할 텐데 네네. 마이크로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자기들 눈앞에 있는 당권이나 아니면 공천권이나 이런 거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법 처리 받고 페이드 아웃 될 텐데 이제 그게 한동훈의 그 주장이었는데 계략이었는데 애초에 그렇게 페이드 아웃 될 텐데 굳이 이제 우리가 그거를 털고 이제 내가 반 이재명의 선두에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 그렇게 이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네.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그 가림막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은 더더욱 세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이. 저는 대선을 만약에 이기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층 35%가 그래 이제 당을 어떻게 밖으로 우리의 그 열망을 담아서 구현할 수 있는 이 사람이야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 교수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 탄핵을 당했고 직접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그 신 교수님 분석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실한 지지할 후보를 정해서 거기에 힘을 몰아주는 그런 전략,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내 경선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실상의 어떤 대리인을 내세우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 우리가 가나다 순서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김문수, 또 오세훈, 또 원희룡, 또 홍준표 이런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상황 전후를 봤을 때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할 사람으로 나름대로 평가가 되실까요? 그 김문수 장관님은 상당히 김문수 장관님 자체로도 상당히 정치적인 구력이 되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선 과정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하고 맞서 이기려면은 김문수 장관님이 이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이 당 체질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만한 조직력과 세력을 갖출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지지층들을 확실하게 다 흡수할 수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그 1번의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화학적 결합을 가지고 그 당내 이제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은 벌써부터 김문수 장관은 예전에 자통당 이다 태극기 세력이다 해가지고 벌써부터 한동훈과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똑같은 그런 세력들이 김문수 장관을 또 구구라면서 이제 낙인을 찍고 굉장히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또 자기의 그런 어떤 그 확장성 이런 것도 네네. 이제 동시에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당내 경선의 지금 정치 구도에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으실까? 경선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경선 룰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에 따르면은 당원 50% 또 우리 역선택 방지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민 경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윤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은 그분이 국민의힘 이번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현재에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또 재선 경기지사까지 지내는 등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은 이게 입법 행정 뭐 두루두루 다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반면에 또 확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또 제한된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신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장관님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다양한 매트릭스로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 경선 국면에서는 김문수 장관님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선 국면에서는 몇 가지 이제 과제를 풀어야 되고 그분이 정치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당내 당내 수뇌부나 그 빈진들의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야 되고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를 구축해야지 사람들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려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디지털 의병장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디지털 의병장도 많이 생기고, 전환길, 그라운드스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젊은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 디지털 인플루언서들한테 김문수라는 캐릭터가 이제 서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전에 노무현과 문재인의 그 친구 서사 있잖아요. 이제 그게 젊은 층한테 먹혀가지고 문재인 팬덤이나 이런 게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되게 허허실실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 같은 이미지에 되게 노무현을 끝까지 지켰던 의리의 친구다. 이제 이런 식의 서사로 해서 문재인이 그 버프를 받고 뜬 건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서사가 좀 젊은 층한테 먹힐 수 있는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도 확장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중도 확장이라고 할 때 이제 김문수 장관님이 그런 식의 중도 확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념적인 중도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35%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ARS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그 민주당하고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지지율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탄핵 기각도 35%나에서 40%인데 국민의힘 정당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정당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님은 그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정치력이 있어가지고, 정치력이 있어서 이 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그 정치적 자산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 황교안 그분도 약간 실패했던 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그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자기들 살 굴리만 하지 이 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준다. 우리가 한 팀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제 그 한 가지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당을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확실히 흑연을 받는다는 그게 있어야 돼야지 서사가 생기는 거야. 젊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김문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올곧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신 때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나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하고 우리 우파가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김문수를 밀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상징 자산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대선 과정, 그게 탄핵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다 나와서 다 일어나서 사과해라고 인사해라고 강요할 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꼿꼿 문수 일어나지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는 상당히 강한 이미지로 지금 남아있는 반면에 지금 댓글을 보면은 2030 세대들이 김문수 장관을 알까?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무수 장관의 확장성 내지는 그 인지도 이런 측면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을 김 장관님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돌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김문수 장관님이 이번 대선에서 그런 약간 뭐 소위 말하는 그 기성 매체에 막 잘 보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지금은 그 2030의 지지, 다시 돌아온 2030의 음, 지지를 영끌해야지 이길 수 있는 국면이에요. 음, 그래서 어게인 저번 2020년 대선으로 끌고 가야지 반발 승부가 가능한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님이 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그 지지 있잖아요. 저번 네네. 대선의 지지. 그거를 다시 이제 흡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수견을 얻어내셔야 되고, 그게 정치력이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고 했던 그 당내 세력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음, 뭐냐면 한동훈과 그쪽 사람들 뭐 등등, 한동훈 쪽이나 뭐 그런 쪽에 뭐 김문수는 구구다. 이런 식의 그 공격에 있어서 단호하게 그걸 제압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스럽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경선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 사태 때 끌어왔던 지지세를 자기가 받아서 구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면서 플러스 이제 김무수 장관님 좀 40년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좀 그 정치 기득권자들한테 나는 좀 더 릴라이어블한 사람이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동시에 없애면서 그런 이제 정치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지금 취약한 것이 김무수 장관님 2030이에요. 네네, 그쪽에 이제 팬덤은 홍준표 시장이 일부 가지고 있어. 네네, 근데 사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무수 장관님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박근혜 뭐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이 네, 보수 우파를 다시 되살릴 적임자고 그다음에 2030이 가지고 있는 자유경제 우파의 아젠다를 내가 구현할 것이다라는 그 아젠다. 그러니까 2030은 나한테 뭘 해줄래?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꼰대가 아니고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학습된 사람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님이 그 기존의 예전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그 586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 네네, 운동권적인 사고를 그거를 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정치하겠다고 나오면서 뭐 신사임당 이런 데 가서 뭐 AI 얘기를 하고 네네, 뭐 어쩌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김문수 장관님이 그 2030의 아젠다를 굉장히 잘 학습하셔야 되고 음, 2030이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젠다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30의 팬덤도 가져올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게 요새 젊은 층들은 이렇게 밈으로 많이 이제 정치적인 캐릭터를 해석을 하는데 예, 그 김문수 장관님이 뭐 꽃꽃 문수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새 그런 식의 그 캐릭터. 그러니까 PC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막 굴종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런 캐릭터는 되게 좋으세요. 음, 근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이제 2030의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반 PC적인 생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반규제적인 생각 그런 음, 거 있잖아요. 그 자유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과 조응을 해서 내가 2030의 편을 확실히 들어준다. 그런 적극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음, 이게 밈도 파생이 되면서 캐릭터도 굉장히 바이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그 김우 장관님의 이제 어떤 정책 자산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잘 살리면서 중도층을 확장을 하려면은 음, 디지털 의병단들이 확실하게 이 김우수 장관님의 캐릭터와 그리고 아젠다를 이제 수용해서 많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음, 이제 좀 더 첨단의 좀 열린 전략을 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아, 기성 언론들은 김우수 장관을 굉장히 뭐 구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김우수 장관님은 새롭게 우파의 지지층이 된 사람들과 긴밀한 그런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벌써 52분을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심기준 교수님이 K-드라마 윤석열이라는 스페셜 드라마 바이 프레지던트 윤석열이라는 그 책을 펴내셨습니다. 어, 응, 응. 네, 지금 아마 보이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 책을 내셨고, 저한테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책 서평도 좀 보내드렸는데, 우리 다들 좋아하시는 전한길 선생님도 추천사를 썼습니다. 전한길 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했었는데 전 선생님이 아직까지 답이 없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73년생 한동훈을 썼지만 그 내용도 한동훈을 띄우는 거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말, 그리고 오늘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정말 높으신 분이 우리 신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이 귀중한 시간에 저희가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K드라마 윤석열, 이 책도 많이들 봐주시고 이 책을 보시면은 우리 신 교수님이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예측을 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또 금방 가서 그런데요. 교수님, 우리 그 띵동님들 이제 6만 명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신 교수님 채널도 지금 10,000명을 돌파하고 해가지고 무럭무럭 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신 K드라마 윤석열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또 우리 띵동님들한테 또 인사 잠깐 해주시죠. 아, 네, 지금 이제 댓글을 보니까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나 뭐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악플을 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캠프에 있었다는 것도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거를 했던 것이지, 저는 어떤 특정한 정치인하고도 유착되거나 뭘 제가 어떤 정치적, 좀 물리적 그런 거 이득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저는 이 해외에서 제가 뭐 생계형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신과 학문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제 근거에서 분석한다고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예, 어떤 정파적 이익이나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이렇게 막 회유식으로 뭐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통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이렇게 동질감?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정치적인 협잡이나 이런 게 잘 안 통하시는 분이니까 저렇게 정치 세력들한테 오래 정치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말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돼서 저렇게 되셨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도 이제 그 좀 많이 커서 좀 보수 우파가 조금 이제 그 새로운 전략을 가져가는데 좀 일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제가 이제 보수 우파가 어떻게 하면은 더 성장하고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봤을 때는 1차적인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집 내부에 암덩어리가 있고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강도하고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와 상대를 하려면은 본인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뭐 외과적인 수술도 거쳐야 되고 보약도 먹어야 되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뭐 기부수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나는 이 당을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하겠다.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약도 어떻게 먹이겠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거죠,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저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 책도요. 이제 제 책도 사실은 이제 제가 책을 이 기획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탄핵 기각이 될 것을 확신하시고 좀 그렇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기획을 했는데 갑자기 4월 4일 날 이제 선고가 되셔서 조금 약간 네, 불안했는데, 좀 이 책이 또 이제 개정판도 나올 거고,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사에 굉장히 많은 거를 남긴 사람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레거시를 남겼잖아요. 여기까지 국민들한테 많이 깨어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시발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으로 생겨난 대존주의 우파의 시민사회의 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민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흐름이 설사 지금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우파 대중 지금 이제 구심점을 확실히 지금 우리가 지키지 못했지만 어떤 구심점이든 생겨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불고 있는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경제주의 우파들의 그 열렬한 지지를 받는 어떤 새로운 구심점이 전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일론 머스크, 벤스가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유럽 지금 시간이 한 점심때쯤 되나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점심때 1시, 2시 돼가고 있어요. 아, 이제 점심은 제대로 드셨나 거기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7시간 차일 거예요. 7시간 아, 차.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네. 이제 9시니까 7시면은 오후 2시 전후가 이제 되겠네요. 네네. 아, 그래요. 멀리 있지만 목소리는 정말 바로 제 옆자리에 있는 것 같이 기분 좋게 또 지금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신 교수님 또 멀리 계시지만 또 대한민국 정치 정말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또 계속 좋은 인사이트를 페이스북과 본인 채널을 통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요. 아무튼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 교수님 동시 접속이 거의 1000명에 가까이 1000명 딱 붙었었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9시 정말요? 네. 네네 아유, 9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채널도 크고 또 우리 신규진 교수님 채널도 같이 무럭무럭 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식목일이라서 식목일에 그동안 메마랐던 대지에 장맛비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오후에 그 광화문에서 한 1시, 2시 정도에는 또 비가 적게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탄핵됐다고 또 지들끼리 깨춤추면서 했는데 그때는 비가 폭삭 내렸어요. 그래서 폭삭 젖었다라고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오늘 그 네. 서울의 상황을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또 9시 59분, 8시 59분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띵고님들한테 짧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레거시를 잘 살려야지 저는 보수 우파가 네. 구약을 먹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시민사회. 정말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우파 담론은 그 기득권 세력들이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악법과 실정에 이제 더 이상, 숨죽일 수 없는 자유우파 시민들이 디지털 의병장들이 다 자기만의 채널과 자기만의 목소리로 뭉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동력을 잘 살려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또 구심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치발을 든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유우파도 서사가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싸웠던 경험 그리고 짚어야 될 것들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자유우파가 역사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거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든 지금 자유우파의 대통령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단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정상화, 국가 정상화와 역사 정상화, 정치 정상화를 위한 이 자유우파들의 그 대중적인 움직임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조직화와 그다음에 제도권 정치의 개혁 이거를 위해서 저는 계속 논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신 교수님 이제 9시여서 우리 띵동님들도 또 9시부터는 또 편안하게 또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긴 말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희도 또 신 교수님 다음 또 토요일 이 시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김 교수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